부동산은 인구와 심리 그리고 규제로 움직인다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도 앞으로 잘 늘지 않고 규제도 갈수록 추가되고 있으니 집값이 잘 잡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오늘의 서울 집값이 평생 볼 수 있는 서울 집값 중 가장 싼 값이다. 이런 불안감이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전통적으로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급 계획이 정부로부터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윤곽과 함께 언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정 대략 보니까 2021년, 그러니까 내년, 22년이 내후년 네. 이렇게 2년 동안 매년 각각 3만 호씩 네네. 해서 6만 호의 사전 청약 일정이 잡혔어요. 예. 뭐 눈에 띄는 지역이나 일정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나온 물량들을 보면 전체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모든 계획이 다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일부 단지들이 나왔는데요. 예.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게 이제 내년이죠. 2021년 7월이나 8월 정도에 인천 계양지구 3기 신도시죠. 네. 인천 계양지구에 1,100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진접이라든지 노량진,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인근의 군부대의 세대 수가 좀 작아요. 200호 정도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예. 9월,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에 1,500호, 11월, 12월 넘어가면 왕숙에 또 2,400호,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뭐 이런 하남 교산 이런 지역들 3기 신도시 위주로 많이 배정을 했고요. 예. 당초 시장에서는 이제 또 서울이 지금 문제잖아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서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태릉 골프장 부지, 그렇죠. 거기가 또 사실 제일 1순위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용산 들었는데요. 정비창 이런 쪽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시장의 기대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 서울에 어떤 지역이 나올까 하고 이제 시기가 어떻게 나올까였는데 시기도 당초에는 좀 빨리 당겨서 상반기 중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나온 계획들을 보면 빨라야 7월, 8월이고 그마저도 이제 뭐 연말까지 넘어가고 정비창 같은 경우는 이제 후내년 2022년까지 넘어가는데 또 물량 자체도 뭐 1,000호, 2,000호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걸 합치면 3만 호가 되고 6만 호가 되겠지만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인천 계양에 인천 인구가 얼마인데 인천 계양에 1,100호 갖고 되겠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다소 좀 미흡하고 원하는 곳들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했던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네. 여기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주민들 반발이 일단 뭐 과천도 빠졌고요. 예. 빠졌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요. 지자체하고 협의 자체도 시간이 더 걸리고 3기 신도시는 준비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이게 예. 한 2018년인가요? 그때 발표가 돼서 나름대로 준비 기간이 있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데 태릉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고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발표된 지가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발표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좀 쉽지 않았고요. 그 말했듯이 아마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서 추후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에 좀 들어가서요.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실제로 받은 질문인데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네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건이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이제 뭐 작은 집 방에 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네. 하남의 신도시 이 사전 청약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하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주자 우선 제도라고 하는데요. 거주자 우선 같은 경우에 서울 분들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만약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잖아요.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 하남시 거주자한테 20%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 경기도에 30%가 배정이 되고 남은 50%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하남시 거주자들이 그렇죠.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20% 물량을 우선 배정을 받고요. 또 하남시 거주자들은 30% 경기도 물량에 또 도전할 수 있고요. 남은 50%에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남은 50%를 경기도 분들하고 다 같이 경쟁하다 보면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하남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2년 정도의 또 거주자 우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사를 해도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사전 청약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본 청약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남 교산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물량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 뭐 고향 창릉으로 갈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예.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패닉 바잉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서울을 도전해 봐라 아니면은 3기 신도시를 노려봐라라는 식의 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뭐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표라기보다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고 뭐 서울 누구라도 하고 싶잖아요. 예, 경기도 가점이 계시는 당연히 분들도. 높아야겠네요. 이번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으로 하지 않고요. 사전 뭐 우선제라고 해가지고 3년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높은 이제 분들을 우선으로 주고 4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조삼모사 같은 느낌도 예. 드는데요. 가점 점수도 이게 30대들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납입 금액도 30대들이 그렇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에 한 회에 10만 원 정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목돈을 넣어도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받기가 어렵다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물량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서울에 오래 거주를 했고 납입 금액이 크다든지 가점 점수가 좋은 분들이라면 서울의 뭐 정비창이라든지 좋은 곳들을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30대 분들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통장 뭐 납입 금액도 적지 않은 분들이라면 적은 분들이라면 차라리 눈을 좀 돌려서 서울 가까운 3기 신도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사전 청약 물량도 있지만 앞으로 본 청약 물량도 많아서 저는 동북부 지역이라면 뭐 교산이라든지 왕숙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서북부 지역이라면 고양 창릉이나 대장지구, 인천 계양 쪽으로 노려보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서울하지 말고 내가 당첨 가능성 있는 곳에 현실적으로 좀 눈을 돌리고 주소도 좀 미리 좀 옮겨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전 청약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사의 시기가 빨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청약 네네. 시기만 앞당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택이 공급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시기는 여전히 4, 5년 뒤 그대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기간까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세입자인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네. 이게 단순히 사전 청약만 앞당겼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제대로 가라앉을지가 좀 의문인데요.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전 청약이 이제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는데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심리적인 안정. 내가 사실 지금 30대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뭐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기다리면 3기 신도시라든지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기다려봐. 아마 정부도 그런 시그널을 좀 원하신 것 같은데 네. 현실을 보면 입주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빨라야 5년이고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MB 시절에 이제 우리가 그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예. 사전 청약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률이 이제 사전 청약에서 실제로 계약한 걸 보면 한 40%대 50%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사실 보금자리도 굉장히 위치가 좋았잖아요. 이 강남 주변에 세공, 그렇죠. 내곡 쪽에 한 3만 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왜 계약률이 낮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를 좀 돌아가 보면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졌고요.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태에서 2012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하면은 또 이게 망설여지는 게 사람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은 됐고 기다리는 와중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포기하는 분들이 그때는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또 한 4, 5년 걸리잖아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죠. 요즘 전세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4년, 5년 또는 6년이 될지 뭐 길게 되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전세로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그 불안감. 근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주면
내가 사전 청약 받은 아파트가 올라가 주니까 다행인데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네.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생각하지 못한 포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양과 관련해서요. 네. 이번 달에 서울 안에 민간 분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씨가 마르는 걸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게 또 이번 달에 이제 영건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좀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또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민간 택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2018년, 2019년, 2020년에 입주가 아니고 분양한 물량들을 보면 사전에 이미 몇 년 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든지 예전에 추진을 해서 진행된 단지들이 이제 실제로 분양으로 연결이 됐던 거고요. 2017년, 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새롭게 추진된 단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부족한 물량을 메우려면 정부에서 사전 청약 물량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공공 물량들이 제때 제대로 좀 잘 공급을 해줘야 민간 감소 폭을 좀 이게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전월세 시장이 요즘 참 문제가 많거든요. 오히려 매매보다 전월세가 더 문제여서 거래량은 줄고, 그러니까 매물이 씨가 마르고 네. 있는 매물은 가격이 너무 많이 뛰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임대차 2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전세 시장의 상승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이게 쪽으로 사실 보세요? 뭐 두 가지 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임대차 입법이 통과돼서 갑자기 전세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전세 문제는 최근 2,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 전세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예.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 가격을 가지고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정부 정책이 뭐냐면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사전 청약도 주겠다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대기 수요들이 늘어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규제들이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은 집주인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전세 끼고 사줘야 되는데 최근 규제를 보면 임대사업자도 폐지가 됐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도 12%로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 민간 전세 물량을 공급해주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언제 전세 가격이 안정됐냐라고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뭐 네. 신도시라든지 그렇게 송파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 물량이 나왔을 때 한 6개월 전도 전세가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물론 1년이 지나면서 다시 또 강세가 됐는데 네. 저는 전세가 약세되는 시장은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일시적인 시장이 아니면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전세 강세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차 입법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4년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이렇게 계속 살기보다는 사전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집 마련 전략을 잘 세워서 꼭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